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유율 얘기인데요. 트렌드포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 세계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수탁 생산 업체 1위죠. 대만의 TSMC 올 2분기 점유율이 70%를 넘었습니다. 70.2% 이렇게 나왔고요.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18%가 넘게 이제 증가를 했고요. 시장 점유율 70.2%.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3%. 격차가 더 확대됐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격차가 확대된 것보다도 네. 사실은 제가 연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 70%가 곧 넘을 것 같은데 70이라는 숫자를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70 돌파가 네.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공정거래나 독과점에 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들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볼 때 그 마지노선 70%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TSMC가 드디어 이거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거든요. 70%를 돌파를 했습니다. 2분기에.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탑 10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유일하게 TSMC가 높아졌는데 이제 뭐 당장 뭐 오늘 내일은 아니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TSMC 시장 점유율이 70이 넘게 되면서 독과점 이슈가 슬슬 제기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TSMC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를 그닥 반가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에도 유지 정도만 하면 됐고 마진율을 높이는 쪽 관심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다른 기업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그 TSMC 입장에서 불편한 만한 상황들이 미국과 EU 쪽에서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가 굉장히 중요한 이 라인이었다. 근데 그걸 넘어섰다. 이게 의미가 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얼마나 넘어섰는지 보면 1분기에 TSMC 점유율이 67.6%였으니까 2.6%포인트 이제 점유율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70을 넘어선 건데 삼성은 그에 반해서 7.7에서 7.3으로 0.4%포인트 낮아졌고 이제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진 거고 근데 독과점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분사고요. 분사. 근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긴 한데 네. 또 하나는 이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철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핵심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너네들은 그 사업 비즈니스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또 하나 근데 TSMC하고 맞물려 있는데 지금 대만의 UMC하고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싱가포르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글로벌 파운더리가 있는데 두 회사 지금 합병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보다 점유율이 높아져서 2위로 부상을 하게 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병이 되면 TSMC 입장에서는 뭔가 시선을 다른 데 돌릴 수 있는 요인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파운더리 시장이 지금 어쨌든 격변기에 도달한 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연이어서 테슬라와 애플의 물량을 수주하면서 좀 미래에 대한 뭐 당장 실적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2027년 이후에 어떤 기대치를 갖게 됐는데 사실은 뭐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상위권 업체들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역학 구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은 중국의 소비자 보조금 프로그램이 이제 재고 확보를 좀 촉진했다. 뭐 이런 분석도 지금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 출시 예정인 뭐 신형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수요도 좀 증가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곤 있는데 70% 돌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향후의 또 흐름들도 지켜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도 시장 얘기할 때 이제 최근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알리바바 칩 이슈거든요. 예. 워낙에 이 질문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았죠. 박사님. 예. 그렇죠.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중국이 이렇게 자립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건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사실 화웨이도 그렇고 칩 개발 얘기가 계속 이제 맞습니다. 나왔었잖아요. 근데 AI 인재만 놓고 보면 한국이 그러니까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양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새롭다기보다는 과연 얼마나 빠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대체가 되고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지금은 관심이 있는 상황인가? 어떤 점이 가장 초점이라고 보세요, 박사님? 지금 알리바바의 제품은 제가 볼 때는 화웨이는 이미 어센드 910 네. 시리즈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써서 뭐 본인도 쓰고 사실은 고객한테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에 그냥 충격에 빠졌던 딥시크 같은 경우도 일부는
엔비디아 칩을 쓰고 일부는 화웨이 칩을 써서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성능은 사실은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평가하기에는 H100 지금 블랙웰보다 이전 세대의 기본 버전인 거죠. H100과 비슷한 수준 정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리바바에서 나온 칩은 화웨이 칩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래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으로 H20이라는 제품을 팔고 있다가 올 연초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재를 하면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실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엔 H20을 대체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반응이고요. 왜냐하면 알리바바의 칩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이나 성능 비교표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공개된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지금 성능으로 보면 화웨이 칩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누가 이걸 개발했냐면 알리바바 어디 뭐 우리 네트워크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쪽에서 지금 한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웹 서비스를 위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체 사용하기 위한 칩을 개발한 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외부에 판매해서 무슨 시장에 물량이 나올 가능성 별로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 자체 칩인데 엔비디아 칩을 쓰면 제일 좋지만 엔비디아 칩을 살 수 없으니 그럴 바에 우리 쪽에 특화되면은 전체적인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우리들의 서비스를 알고리즘을 돌리는 데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엔비디아 칩을 사서 범용 칩을 쓰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설계에 특화된 자신한테 특화된 칩이어서 어떤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의미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추측입니다만 화웨이 칩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떨어질 것으로, H20은 혹시나 좀 대체가 H20과 비슷한 수준 정도는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 영향이 이제 있을.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고민이 네. 이제 결국 H20 판매해도 좋다라는 허가는 받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번에는 안 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보안 이슈는 사실상 그거는 뭐 결국에는 어떤 핑계거리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H20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의 칩을 달라는 얘기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도 아니고 성능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말에 좀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중국용 전용 칩에 대해서 어떤 스펙으로 갈지에 대해서 원래 맨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블랙웰 시리즈로 가겠다. 호퍼 칩 가지고는 그 아키텍처로는 뭔가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그래서 B20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H20에 이제 약간 비슷한 앞에 이니셜만 바뀐 건데 그러다가 중국에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B40 얘기가 나왔어요. 좀 더 두 배 정도 성능을 높인 건데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는 또 미국 쪽에서 또 약간 불만을 표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B30A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중국의 눈치를 보자니 성능을 높여야 되고 그러면 또 백악관에서는 분명히 못 팔게 할 거니까 그 적정한 양쪽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성능의 그 경계선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중국 전용 칩의 본격적인 출시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를 노리고 있는 것들이 중국 자체 칩 메이커들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빅테크 기업들 CEO의 발언들이 다시금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제 뭐 얼마 전에 거품 얘기 때문에 시장에 그것 때문에 또 네. 주가가 한번 출렁했었죠. 그러니까요. 파장이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게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엔비디아 젠슨 황 CEO도 중국 시장이 사실상 막혀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는 것이 과연 능사겠느냐. 조금 더 오히려 중국의 개발을 자체 어떤 독립을 더 부추기는 걸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 CEO들의 얘기가 맞아가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원래 비즈니스맨이 정치인보다는 현실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자기 회사의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에서 나오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정치적 레토릭을 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 젠슨 황이라든지 샘 올트만 CEO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좀 더 현실에 저는 근접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계속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30%가 넘었는데 지금 뭐 한 10% 밑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적 발표할 때마다 중국 시장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아직까지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성장 속도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거라는 거죠. AI 칩 시장이. 그래서 지금보다도 미래를 생각하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백악관과도 협상을 하고 또 중국 고객들 만족할 만하게 성능을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감 속에서 계속 하는 거죠. 중국과 대립 관계 가지 마라. 그러면 중국의 자립도 높이니까 우리는 그 시장을 완전히 버리게 된다. 전 세계 절반의 시장인데 이런 얘기.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이건 하드웨어 칩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자체 칩을 설계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알고리즘을 이용한 서비스를 직접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딥시크의 충격이 가장 컸던 건 오히려 오픈 AI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는 이미 연초에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제2, 제3의 그런 딥시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소프트웨어든지 하드웨어든지 중국에서 정부에서 전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에는 최고 엘리트들이 여전히 과학 관련된 쪽으로 진학을 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세계 대학 정도에서는 AI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안도 철저하고 어마어마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현재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우위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물량 공세라는 게 무섭잖아요. 수요 자체가 존재하면 기술 개발은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고객이 달라고 하면 고객이 계속 피드백을 줘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개발하는 것과 끊임없는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개발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잠재력에 대해서 샘 올트만 CEO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방향이 사실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시장에 등장하는 업체 이름들이 물론 아셨던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캠브리콘 같은 경우 가장 좀 언급이 많이 됐고 화웨이는 칩 개발 뭐 얘기가 일찍이 있었고요. 메타엑스 이렇게 줄줄이 AI 칩 내놓고 뭐 시장에서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요. 뭐 이런 진짜 실제 자립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했던 알리바바 얘기는 지금 하드웨어 칩에 대한 그렇죠. 중국의 경쟁력이고 지금 캠브리콘 같은 경우는 설계 쪽인 네. 거고 그다음에 딥시크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쪽이라 같은 AI 생태계라고 하지만 지금 좀 각각 결이. 다른 포지션에서의 등장인 네.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도 미국의 기업들도 서로 다른 기업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언급한 화웨이나 캠브리콘 같은 경우는 직접 칩을 설계를 하는 네. 능력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제조는 파운더리에서 할 겁니다. 설계까지 하는 건데 화웨이가 규모로는 가장 크고 현재 상용화된 칩 중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고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캠브리콘 같은 경우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H20의 구매가 막힌 상황에서 H20보다도 성능이 좋지는 않아요. 캠브리콘의 성능이. 그렇기 때문에 창업하고도 한 9년 정도는 거의 빛을 보지 못하다가 올해 갑자기 미국에서 H20 제재를 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기업인데 전반적으로 설계 능력이 중국 로컬 기업 중에서는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게 글로벌 무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아예 못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장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그 기업 중에 하나는 캠브리콘이고 왜냐하면은 화웨이나 알리바바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자기가 쓸 칩 위주로 개발하는 곳이고요. 캠브리콘은 고객의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이제 종합적인 서플라이어다 보니까 캠브리콘의 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개발을 해도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강력하다고 생각할 게 선점이잖아요. 엔비디아 얘기할 때 이제 쿠다 생태계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이걸 이미 선점을 강력하게 해놨기 때문에 같은 언어 안에서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발하려면 쿠다 생태계가 필수적일 텐데 되겠어? 뭐 이런 관점도 있긴 있어서요. 이거는 그것의 전제가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쓴다는 전제가 있을 때 한해서만 의미가 있는 근데 칩이 센텐스죠. 바뀐다면 근데 엔비디아 칩 쓰지 않으면 네. 쿠다 생태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쿠다 생태계가 여기까지 중요했던 건 무조건 엔비디아는 칩을 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 쿠다 언어 체계를 쓰는 것과 다른 언어 체계를 하는 것의 편의성, 개발자 편의성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쿠다를 쓰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써야 했던 건데 아예 칩을 엔비디아를 쓰지 않으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다의 의미는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최소한 과반 정도 엔비디아 칩이 점유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쿠다 생태계의 강점이 없어지는 거죠. 중국 시장에서 한해서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일단 아직까지 완벽하게 대체한다. 뭐 이런 정도의 강력함은 아니지만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미국이 누름으로써 제재를 함으로써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했다는 것도 일면 좀 논리가 많네요. 그게 뭐 그렇게 당연히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건 절대 아니겠지만 반대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중국의 자립도가 더 빨라졌고 생태계가 확대되는 속도가 오히려 중국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계속 백악관에 어필을 하는 거예요. 제재를 하면 할수록
중국의 자율도는 빠르게 높아질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는 우리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만 점차 그 격차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럼 나중에 그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위기론 속에서 지금 말씀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정책 자체가 진짜 뭐 여러 가지로 다 그렇습니다만 반도체 들었다 놨다 지금 하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 업체를 그런다 해도 지금 뭐 과언이 아닌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H20 뭐 허가를 해준다. 근데 수출세를 내 이런 거 자체가 어떤 의도인가?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좀 뚜렷한 것 같은데 나가려면 세금을 내 뭐 이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책 방향은 지금? 지금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뭐 들었다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행적과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맞아요. 상무부의 네. 이제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중국의 개발을 완전히 막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장비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도 모든 장비가 아니거든요. 딱 정해져 있어요. 낸드, D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직 요 정도보다 더 이상의 성능의 칩을 만드는 장비들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놓은 거지 모든 장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레거시 공정을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제약이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너네들은 최소한 최첨단 기술은 못 갖게 하겠다. 내지는 갖더라도 지연시켜서 몇 년의 격차가 벌어지게 하겠다라는 게 정확한 미국 정부의 의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전술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 바뀌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걸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대신에 이걸 좀 풀어주면서 다른 카드를 가지고 이걸 양보해라. 중국 정부에 대해서 특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 올해 안에 미중 협상이 진행될 거잖아요. 결국에는 대통령끼리 회담 한번 할 텐데 그때 결국엔 최종 관세가 결정되면서 이면에서의 반도체나 엔비디아의 역할 같은 것들이 하나의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반도체 핵심은 분명히 아닐 거지만 물론 시장 개방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보안 이슈, 그다음에 IP,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보호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강한 것들일 텐데 어쨌든 엔비디아 카드도 하나의 카드로 저는 지금 미국 정부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러면 중국 정부가 뭐 엔비디아 중국 내부에 이제 엔비디아 이 H20 사용을 좀 자제해라. 그럼 여기에는 뭐 사생활 침해, 보안 이슈, 뭐 백도어 이슈 이런 것들을 댔지만 요거는 약간 핑계라는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핑계죠. 네. 칩마다 하나하나 그러면 또 하나의 센서는 칩을 또 넣어야 되는데 가격이 얼마나 더 비싸지겠어요. 굳이 그걸 엔비디아가 할 이유가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특히 좀 더 사이즈 팔리는 거고 저가 모델인데 마진도 얼마 안 남는데 추가적인 센서나 뭔가 칩을 붙인다라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또 큰 하나의 이슈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중국 공장 장비 반입 건마다 허락받아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지위를 이제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우리만이 아니라 인텔도 그렇고 인텔까지. 어제 보니까 TSMC도 뭐 여기에 포함이 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22년 10월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던 거고 단지 거기서 한국 기업들한테 예외를 줬던 것뿐이죠. 1년 단위로. 그런데 결국은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랬어요. 제가 연합인포맥스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녁에 나와서. 네네. 결국에는 이게 임시 방편일 뿐이다. 결국에는 중국 공장은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한 3년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그거죠? 유예 기간이 지금 네, 3년 그러니까요. 맞죠. 그래서 아마도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벌었다. 그 시간 동안에 빠르게 중국 공장을 엑시트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고 가동시켜라라고 저는 이제 조언을 드렸었고 근데 그동안에 그게 엑시트가 좀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전체 캐퍼에서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생산하는 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질 않았어요. 그 얘기는 전혀 엑시트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제가 볼 때 지금은 이제 사실은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촉박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종래에는 중국 공장은 사실은 쓸모없는 공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기술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장을 업그레이드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확장은 고사하고 이렇게 되면 점차 중국 자체 공장하고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 경쟁에서 안 될 거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의 삼성 하이닉스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이 중국 자체 로컬 기업들의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에 어차피 같은 레거시 공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위가 다 사라지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누구 걸 사겠느냐? 빠르게 중국 기업들의 제품을 사려는 유인과 정부의 압력이 존재할 거고요. 그러면 중국의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장이 있는 이유는 오로지 중국에 팔기 위한 건데 중국 고객들이 상당 부분을 로컬 기업들 걸 쓰기 시작하면은 그 공장 가동률이 뚝뚝 떨어질 거고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 공장이라
지금이라도 3년이나 늦었지만 빠르게 엑짓 플랜들을 저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도 뭐 그날 영향받고 주가 크게 빠지고 어제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악재는 맞는 거네요. 궁극적으로 이거는 결국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중국 그래요. 공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그러니까 미국이 대선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걸 만든 게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이게 뒤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강화되면 강화됐지. 바이든 정부 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EUV 장비는 2019년 이후로 한 대도 반입 못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디램이나 낸드에서도 가장 핵심인 트랜지스터 공정 쪽에서는 다 이미 EUV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EUV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디램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사실은 그럼 그 공장 왜 돌려야 되지? 현재는 그 부분을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퀘셔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9월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 주식 시장으로 보면 참 말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반도체, 뭐 AI 이게 워낙에 중요한 축인데 그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끼다 보니까 더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주 단시간적으로 보면 한 1, 2주 안에 9월 한 달도 좋고요. 반도체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볼 만한 이슈 박사님 관점에서 지금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아직 확정 안 했는데 뭐 100% 얘기도 하다가 얼마를 할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제가 볼 때 100% 얘기 나온 거는 가장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로 부과가 될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반도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품목 관세 100% 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아무 얘기가 모르는 없다. 거죠. 그렇죠. 없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호 관세 15%보다 높지 않게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뭐 트럼프 맘이니까 우리가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나 이제 불확실성이 좀 큰 문제고 그렇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